안녕하세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실무에 관련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실무 과목은 자격증 시험의 2차 실기 시험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나왔던 소방시설 구조 원리에 이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소방 전기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요거를 1차 필기 시험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1차 필기 시험에는 객관식 문제로 시험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 문제은행에 들어있는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로 나와 있었는데 2차 실기 시험은 주관식 또는 단답형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기 2차 실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수는 한 13문제, 1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한 문제 안에 단답형의 문제가 한 두세 개 들어있다든지, 또 설명이 좀 길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제 문제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한 문제당 여러 개의 단답형 답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선에 들어가고 60점 미만은 불합격에 들어갑니다. 13문제 중에 모두 맞추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60점을 넘기기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단답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방 화재 안전 기준의 설치 기준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만 잘 한다 그러면 60점 이상 합격선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숙지가 된 상태에서, 암기가 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소방 전기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우선 경보 설비 쪽이 나옵니다. 경보 설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난 유도 설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그 다음에 소화 설비, 그 다음에 기타 부대 전기 설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실기 시험에는 주로 경보 설비 부분과 피난 유도 설비, 그 다음에 소화활동 설비의 일부, 재현 설비 이전에 그 정도가 주로 많이 출제가 돼서 그 정도만 잘 공부를 하면은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실기 시험에는 뒤에 소화 설비 부분 이후에 부대 전기 설비에서 시퀀스 제어 쪽, 또 전동기 용량 산정이라든지 금속관 공사 이런 전기 공사 부분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방 전기 시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경보 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경보 설비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이제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또 누전 경보 설비, 가스 누설 경보 설비, 이렇게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경보 설비의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개요라든지 구성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원 한 단원을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암기하시면은 합격선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자료로 지금 계속 제시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미 과거 수년 동안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여기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 동그라미 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암기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봅니다.
우선 경보 설비 부분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우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를 해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난할 때 경종이나 사이렌 이런 것들로 이런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대피를 유도하는 그런 설비가 되는데, 여기서 일단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화재를 어떻게 탐지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재 감지기로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구성 요소에 화재 감지기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화재 감지기에 대한 동작 원리라든지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구성 요소가 수신기도 있고 주경종, 지구경종,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들어가고,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경보기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서 눈으로 화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중앙 부분에 수신기가 있고,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서 중계기 등을 통해서 수신기로 들어가고, 수신기가 화재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했으면 그 화재의 정보에 따라서 경종으로 건물 내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는데, 경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신기에 바로 붙어 있는 주경종이 있고, 먼 경계구역 멀리 있는 그 5층, 4층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 지구경종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경종이 있는 그런 부분에 감지기가 있고, 감지기가 연결을 시켜주면 이 지구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발신기라고 하는 것도 감지기가 미처 화재를 감지하지 못했을 때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서 수신기에다가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화재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발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경종, 시각경보기 이런 것들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공부하기 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 NFTC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용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경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계구역은 이 시스템이 어떤 구역을 감시하고 있느냐, 몇 개의 구역을 감시하고 있느냐, 어떤 구역을 감시하고 있느냐,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화재의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의에서는. 근데 요 정의와 또 별도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1회로가 감지할 수 있는 구역,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요거를 정의를 내리는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1회로가 감시할 수 있는 구역, 요거를 경계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이렇게 법의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구역 이제 본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사실 수신기가 메인이죠. 가운데 중심에 딱 있어서 수신기가 모든 신호를 받아서 이제 소화 설비도 제어하고 피난 유도 설비도 제어하고 경보 장치, 사이렌, 음향 장치 이런 것들도 제어하게 되는데 수신기가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 또는 직접 수신하거나 아니면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해서 화재 발생 표시 및 경보를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중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계기는 수신기가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직접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감지기가 있고 또 디지털 시계 감지기는 디지털 시계 수신기나 감지기는 직접 보내기가 어려워서 디지털 수신기의 일반 감지기로 신호를 보낼 때 중계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지기나 발신기 이런 것들이 전기접 접점 등으로 작동하는 이런 기기들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수신기로 전송을 하는 장치가 중계기인데 이때 수신기로 전송을 할 때는 통신 방식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지기, 열, 연, 불꽃. 물론 이제 가스를 감지해서 하는 가스 감지기도 있어요. 뭐 영상을 감지해서 하는 감지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일단 열,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감지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발신기가 있는데 발신기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감지기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감지기가 미처 센싱을 못했을 때 사람이 먼저 보고 화재 사실을 건물 내에 있는 피난 대피 요구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갖다 놓은 게 발신기입니다. 그래서 수동 누름 버튼 작동으로 해서 화재의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동 조작, 수동 복귀 이렇게 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다시 손을 눌러서 빼내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원위치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시각경보기는 화재 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해서 청각장애인에게 전멸 형태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다. 그래서 스트로보 형태의 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런 빛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화재 신호를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 다른 용어로 거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어떤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체 공간을 전부 다 이제 거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신호 처리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유선식이 있고 무선식이 있고 유무선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선식 외에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무선식도 허용을 하는데 이제 콘크리트나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 무선 통신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테나 등을 활용을 해서 무선이 잘 통신이 될 수 있도록 무선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택하면서 무선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를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설계하고 할 때 이 건물을 내가 지었어요. 뭐 몇 층, 5층짜리도 짓고 뭐 10층짜리도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한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 건물에 소방시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이거를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소방시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비용이 또 추가가 돼서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안전이 중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를 법으로 그러면 이 정도 규모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설치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2차 실기 시험에는 주로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오는 NFTC에 나오는 거기에
그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설치 대상 부분은 조금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건물에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기숙사, 또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 위락, 장례, 복합시설에서 600제곱미터 이상. 여기에서 사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그러면 무조건 600제곱미터 이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6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자탐 설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요 말이 나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600, 1000, 2000 이렇게 면적이 기본적으로 면적이 나와 있어요. 이 아래 400도 있고 300도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단어 하나씩을 봐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6층 이상이면 모든 층, 아파트, 기숙사 등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600제곱미터다. 그런데 여기에 용도가 군사, 국방시설, 방송, 통신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또 교육, 종교시설, 교육시설인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은 모든 층에 해당이 된다. 노유자시설은 모든 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중에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노유자 시설 중에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이 있는 수용시설 100명 이상인 경우에 또 모든 층, 요양병원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3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300제곱미터 이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냐면 기본적으로는 600제곱미터를 일반 상가에 대해서는 6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군사시설, 2000제곱미터 교육시설, 400제곱미터는 노유자시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정신의료기관 들어가면 300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 대상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이게 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법규집을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6층 이상이라든지 아파트 나오면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600제곱미터가 기본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종교시설이라든지 군사, 국방시설이다 나오면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교육시설 나오면 20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나오면 400제곱미터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해야 되고, 여기에서 지하가중 터널은 길게 생겼으니까 1000m 이상인 거에 대해서 1000m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터널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이 어떤 곳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건물에 대해서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몇 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면 전층이냐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터널 같은 경우에는 1000m 이상 되면 해야 되고, 지하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하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하구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구가 뭐냐면 이 안에 전력선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고 여기다 맨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에 가면 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뭐 상수도 맨홀도 있고 뭐 하수도 맨홀도 있고 이런 통신 전력구 맨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통신 전력선이 들어가 있는 그 맨홀 안에 이제 통로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도심지에서 이런 전력선이 있는 곳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지하구에서 화재가 난, 지하구에 설치된 전력선에서 화재가 나서 그 일대의 맨홀에서 전부 다 연기가 올라오는데 위치를 찾지 못해서 그 전력선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타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 지하구에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고, 어떤 곳에서 화재가 났는지를 수신기에다가 정보를 보내서 이쪽 부분, 어느 부분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까지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구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된다. 지하구의 정의가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지하구의 정의는 폭이 1.8m 이상, 높이가 2m 이상,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유지보수 하러. 그래서 폭이 1.8m 이상, 높이가 2m 이상, 길이가 50m 이상이면은 지하구라고 보고, 지하구에 대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 지하구에 대한 정의는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1000m 이상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이 표는 뭐냐면 창고시설에 대해서 이 표에 나와 있는 물품의 기준 수량의 500배 이상, 말하자면 면화류 200kg이 기준, 제1종 가연물 200kg이 기준, 2종은 600kg, 뭐 사료, 볏짚류, 석탄, 목탄 이런 것들이 1000kg 이상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몇 킬로그램 한 것이 기준인데, 이 기준에 500배 이상을 다루는 창고 시설에 대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요 부분이 지워지고 채워 넣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없애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 이렇게 없앱니다. 없애놓고 채워 넣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0, 200, 400, 600, 1000, 1000, 1000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대부분은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 기준 수량을 채워 넣으시오 하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저거를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소방설비 설치 대상 정리 부분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6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또 400, 300, 나머지 이제 전부 설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대한 정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 2m, 폭이 1.8m, 길이가 50m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바뀐 법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6층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들은 모두 설치한다. 요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내용이 내가 지금 건물을 짓고 설계를 하는데 이 건물의 소방 설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요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이 건물은 소방 설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나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